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인천 계양을 출신 국회의원 김남준입니다. 오늘 예결 결산이라는 것을 처음 해봐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선배 의원님들 하시는 모습들 잘 지켜보면서 열심히 배워서 제 역할 다 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결산 심사하는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대정부 질문과는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건 국가 재정의 기능이 어떻게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충실하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의 기능은 제가 배운 걸로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는 자원 배분, 효율성 있게 잘 배분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소득 분배, 얼만큼 형평성을 잘 갖춰서 분배가 되고 있느냐, 또 하나는 경기 조절의 기능, 즉 경제 안정과 성장 측면에서 잘 국가 재정이 기능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 먼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결산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 국가 재정의 기능 측면에서 볼 때 제대로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쓰였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계획과 차이점을 혹시 느끼시는 건 있는지 간단히 여쭙습니다. 네, 저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의원님 주신 것처럼 이 세 가지 자원 배분, 소득 분배, 경기 조절 측면에서 본다면, 자원 배분 측면에서는 성장과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리고 소비 진작 관련된 이 경기를 어떻게 다시 되살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 집중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서 꽤 성과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성과 중심으로 재정 운영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정의 확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저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지만 성과를 통해서 이것이 아래에까지 흐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많은 조치들이 더 준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민생 안정의 공과 과 부분도 조금 이따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이 안정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 자명한 일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나라의 재정과 성장의 상관관계가 불명확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전후로 오히려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9년도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였습니다. 예산 총 지출이 10.6%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해 성장률은 0.8%로 추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발병 시기에도 또 극단적인 패턴을 보였고요. 물론 이제 경제의 다양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내거나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단년도 한 번에 전적인 회복을 이루기는 어렵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재정이 안정된 성장 유지에 선제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후행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 이런 것도 불충분했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봅니다. 문제는 지난 정부 들어서 이 재정과 성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을 우리는 모범적으로 극복을 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 3년간 성장은 저하됐고 2년간 83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재정과 경제를 병들게 했다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 악화에 따라서 본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니 2025년 예산 총 지출은 2.5% 늘어서 직전 10년 이상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2025년 세계의 성장률이 3.3%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1%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2.2%, 또 호주는 2%에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가늠이 됩니다. 2024년 2분기부터 사상 최초로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엔 1970년대 이후 단 4차례밖에 없었던 1% 미만 성장에 근접할 정도로 하락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마저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비롯해서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나마 내수 소비 증대로 지탱한 것이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중순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의 혼란을 빠르게 수습했고 정치적인 안정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총 지출 8.1%를 늘리는 2026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AI 대전환과 초혁신 경제를 추구하는 재정 정책을 표방을 했었고요. 단기간에 투자와 금융 활성화 유도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AI 특수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까지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이번에는 부총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2026년 예산 편성을 하셨을 때 중점적으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삼아서 편성을 했던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또 상반기 성장세 당시에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요. 일단 이 경제 대전환기에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좀 투입하겠다 해서 거의 한 3조 원대를 한 10조 원대로 이렇게 재정을 늘렸었고요. 그 다음에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양극화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재정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재정만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 2조 7천억 27조의 어떤 지출 구조 정도 병행하면서 성장을 통한 이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겠다 했는 제가 그때 공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계속 재정을 늘려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금년에 나타나는 게 아마 이런 선순환 구조가 향후에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저는 진짜 잘했다. 이 전환기에는 돈을 아끼려고 하면 축소 경제로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GDP가 줄어들고 적자가 더 커지고 채무가 늘어나는 악순환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각오로 작년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료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세계 경제 규모 30위권 주요국들의 성장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에 자료가 확인이 되는 22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16위 수준이었는데 2026년 1분기에만 1.8%라는 성장률 실적으로 22개 나라 중에서는 1위로 올라섰습니다. 2분기까지 포함하면 성장세가 3.8%에 이릅니다. 이에 맞춰서 IMF와 OECD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을 전망을 대폭 상승 수정했죠. 네. 최저 1.8% 수준으로 보다가 최근에는 2.6%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실적들을 모두 그냥 수출 효과로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장의 지출 기여도를 보면 올해 1분기 1.8% 성장률을 구성하는 수출 기여도는 2.7로 가장 높아졌는데 또 민간 지출 또한 1.9%로 그 못지않게 기여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상반기 실적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외 변수나 대외 리스크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재정과 성장 간의 동조화, 즉 양의 상관관계가 이루어지는 발판이 조성됐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이 회복세를 되살렸는데 이거를 확대하면서 유지시킬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부총리님은 이와 관련해서 재정 계획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되살린 이 성장의 불씨를 더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경제, 초혁신 경제로 가야 되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가려면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양극화뿐만이 아니고 또 빈부 격차, 수도권과 또 지방 간의 격차, 이런 그다음 산업의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해야지만 이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아마 저희들은 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027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편성 초기 단계부터 오롯이 설계하는 그런 이재명 정부 예산이 될 것입니다. 800조 원 알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내년도 슈퍼 예산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성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히 편성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산 준비를 하면서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총리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니까요. 2025년에 추경으로 지급된 13조 5천억 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성장률을 0.12% 끌어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지난해 성장률이 1.1%로 낮았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 효과가 얼마나 의미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도 13조 5천억에 이제 지급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소상공인 중 그 매출액 전개가 55.8%까지 이렇게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정책 만족도도 70.3%고 이게 이제 시중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요. 어쨌거나 이분들이 거기서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뭐 작년도에 경제 성장뿐만이 아니고 골목 상권의 선순환 구조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무엇보다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걸 해줬다는 측면에서는 뭐 다양한 측면에서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 그게 선순환 구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사한 자료도 보면 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를 봤는데요. 5.86조 원 소상공인 순매출이 증대가 됐고 소비 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순매출 증대로 연결됐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 그리고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수는 2023년 이후 최고치, 또 소상공인 경기 체감 지수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또 민간 소비 증가율이 2022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뭐 이런 데에 좀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국 통계도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2025년 1.1% 성장률을 구성하는 기여도를 보면 민간 소비는 0.7 그리고 정부 소비는 0.5 그러니까 여타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확인되는 18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 지난해 성장률은 최하위 수준이고요. 근데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8위 수준으로 또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투자 저하 수치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가 수출과 함께 성장률을 지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소비 쿠폰 관련해서는 설계 책임자로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당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규모나 지원 방식에는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 3월에 편성한 중동 위기 대응 추경 같은 경우에도 AI 특수나 반도체 수출 호조 때문에 세수 규모가 좀 큰 폭으로 증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추진을 했으면 규모 면으로는 조금 더 충실하게 편성할 수 있었을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추경 집행은 타이밍이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속도전도 중요합니다. 네,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뭐 가용할 수 있는 확실한 규모로 빠르게 추진할 수 없었던 부분도 뭐 이해는 가긴 합니다. 한은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소비 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 시점, 지원 방식, 사용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소비 지원을 뭐 잦은 추경으로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 예산으로 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농축수산물 전통시장 할인 지원 같은 경우에도 확대를 하거나 뭐 문화 누리카드, 동행축제 행사 지원 강화 뭐 이런 것들이 그 예일 텐데요. 이번에는 예산기획처 장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사업들의 올해 규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규모와 내년 지출 증대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마다 저희가 증액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할인율 확대를 포함해서 규모를 키워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의 상품권 또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더 지원을 보강할 예정에 있고요. 지원율을. 그리고 요즘 이제 배달 관련해서 상생 그 배달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할인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숙박에 대한 쿠폰이라든가 또는 방금 말씀하신 농어촌 그 농식품 바우처 확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 세제 개편에 근로장려세제 소득 여건 완화한다, 또 지급액도 확대한다 이런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 지원 규모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ITC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물가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이제 단독 가구, 그 다음에 헛벌이 또 맞벌이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단독 가구 같으면 2,200만 원을 2,60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을 상향 조정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지급 대상이 416만 가구에서 489만 가구로 73만 가구가 정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4조 7천억에서 5조 9천억으로 1조 2천억이 확대되는 등 이 EITC를 통한 근로의욕 고치,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의 저소득 가구의 소득 보전을 함께 이렇게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세제 지원에서 재정 지원으로 이제 좀 바꾸는 전환하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소비 효과에는 뭐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이번에 세제로 지원하던 걸 재정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한 17개 정도를 과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세제를 주로 감액해 주다 보면 저소득 가게는 자기가 어차피 세금을 내는 게 없는데 감액되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재정 지원을 돌려주면 바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적게 나타나고 세제라는 거는 금년에 하고 나면 내년도에 또 감면을 받고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차도 길어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저소득 가게라든지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데는 재정 지출로 좀 이번에 예산처하고 협의해가지고 재정 지출로 이제 17개 사업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구매력이 강화되고 구매력이 네. 강화되는 것을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을 유도하시는 네,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되겠죠.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7개 사업 1.4조를 저희가 이제 감액을 한 건데요. 실제 내년 예산은 그래서 재정으로는 1.4조에 그치지 않고 1.9조로 저희가 확대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재정 승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모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구 구조라든지 거시경제 환경의 복잡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재정 승수 산출이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경제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또 밖에서 발생하는 이런 외생적인 경제 충격도 더욱 크게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민생에 빠르고 정밀한 재정 효과 분석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은행 그리고 국책기관과 협의해서 장단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승수 모델을 승수 모형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님은 혹시 이와 관련된 계획은 있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소득 가게일수록 한계 소비 성장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소득이 생기면 다 생계비로 지출하고 저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재정 지출을 이분들한테 딜리버리 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생기면 또 이게 승수 효과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전달 체계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이분들이 어떻게 또 자생력을 가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소득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또 제공하는 부분 이런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활동이 또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그런 경제 성장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같이 이렇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또 말씀드립니다. 소비 지원 예산도 단순히 지급 금액의 규모보다는 지급 단위당 얼마만큼 내수 소비를 또 이끌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 유발 계수 개념을 예산 사업의 중요한 성과 지표로 작용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획자 장관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잘 검토를 해서 뭐 올해 만약에 내년도 예산 좀 편성 과정에서 제가 반영 못했다면 추후 검토 결과를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모여야 KGI 양극화 현상도 좀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바닥 민심은 여전히 좋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짧게 그 8.13 대책 관련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8.13 대책 핵심은 30년까지 150만 호 신속히 공급해서 주거 안정 실현하겠다 뭐 이런 목적일 거고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11일에 국가유산위원회가 태릉 공공지구 조성사업 세계유산 영향평가서를 조건부로 가결을 했고 또 18일 국무회의에서는 태릉시 포함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부지를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예외시키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 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상반기 착공 물량은 전년도랑 비슷한데 준공 물량은 거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착공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그게 이제 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공급 계획 자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분양은 착공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분양받는 집이 과연 언제 분양되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패닉 바잉 심리도 좀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리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뭐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토론회에서도 말씀 주셨던 것이 예측 가능한 공급의 계획을 달라 말씀하셨고 이번에 저희가 정리하면서 공급이라는 용어도 좀 더 명확하게 착공인지 인허가 단계인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고 이거를 정기적으로 공유해드리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총리실에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점검 전담 조직도 만들고 국토부나 그리고 재경부나 이런 그 관계부처들 장관 회의도 적극적으로 해서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총리의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공급 관련된 데이터를 정확히 공개해드리고 일정을 빠르게 갈 수 있는 신속 공급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남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진해의 국민의힘의 이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